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면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진짜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을 둘러싼 대외 악재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대응책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가 강해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죠? 네, 공연 재개 기대감 속에서 주요 엔터사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엔터주의 추가 상승 여부와 탑픽 종목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셈법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이브스타의 핵심주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당연히 준비하셨죠? 네, 그럼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화사하게 밝혀줄 파이브스타 핵심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3월 25일 코스피 2,729포인트, 코스닥 934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5인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허인남 대표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는 중고차 관련주죠. 오토엔으로 단기에 4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도주의 발빠른 매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이동우 대표의 수익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죠. 엑셈으로 22%라는 높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이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올스타의 투자 전략과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은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한 후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주식시장의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유가 상승 우려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빅스텝 시사에도 코스피는 2,700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을 지켜냈죠. 네. 올해 연준의 FOMC가 2번 열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그 즈음에 2,600선 근처에서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2,700선 위로 올랐었거든요.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외화 채권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이 디폴트 리스크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비록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만 원자재 선물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3월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고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0.50%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상화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통화 정책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PBR 1배가 2,645, 2,650선이거든요. 따라서 2,600대선은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역시 국내 증시 회복의 한 배경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코스피 2,700선 안착은 물론이고 지금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추세적 반등, 기술적 반등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데 이익은 대표님이 시장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시장은 연초의 하락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게 악재랐지만 지금은 호재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시장에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추가 악재는 제한적이고 평화회담이 조금만 진전되더라도 빌미로 시장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6일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5% 금리 인상, 강한 금리 인상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경기는 확실히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강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금리 인상보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데 방점을 찍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의 상승이 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는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미크론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1분기에 경기가 그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지금 전환할 것으로 봤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그 주식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진국의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2월 들어가지고 하락세로 반전했고요. 또한 미국 그 국채 시장에서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의 그 둔화 가능성이 지금 가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록 그 러시아 그리고 그 중국 관련해서 시장 확대 리스크가 그 감소되면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부담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현재 그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하지만 반면에 그 돌발적인 악재가 없다면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을 깨지도 않을 것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들의 이탈이 현재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반대로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또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감소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에 거래 대금의 75% 차지하던 것이 최근에 한 55%까지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4%에서 26% 늘어났고 개인 기관 투자 같은 경우도 약 16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대신에 외국인들과 그 기관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코로나19부터 작년까지 개인들이 그 주도한 장세를 제외해놓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주로 코스피가 주로 상승했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지난 2020년 이후에는 국내 증시에서 계속 매도세를 함으로써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매우 최저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의 그런 영향력이 지금 커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월 들어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했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 뭐 다양한 종목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쏠린 종목들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11일이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 펀드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기 하락에 따른 어떤 낙폭 과대에서 새로운 정부에 따라서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나 이마트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본격적인 매수보다는 선침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역시 기관의 매수 때문일까요? 이번 주 4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국내 증시 핫 이슈인데요. 네. 지난 2월 28일 1개월 확약 부분이 약 175만 주가 풀렸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업황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5일 날 그 상장 후 최저점인 30원 5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연기물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고요. 또한 글로벌 그 전기차 시장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1,000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공장 증설 관련해 가지고 주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8%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전망은 밝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글로벌 그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수요 이런 그 수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GM이라든지 현대자동차와 같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 확대를 통한 원통형 배터리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중대형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만나본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기대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예, 이마트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2월 말부터 지금 반등을 하는 동안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락을 할 때보다 한 2배 이상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주가 바닥을 잡고 상승 전환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멘텀적으로 본다면 올해 SSG닷컴의 상장이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SSG닷컴의 지분율 45.6%로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SSG닷컴 상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기술적으로 상승 신호, 그리고 모멘텀적으로 SSG닷컴 상장, 따라서 올해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죠. 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미 증시에서 테슬라, 애플 등 대형 기술주, 성장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금리 인상이 성장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상승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3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금리가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매파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8.1% 급등하면서 2010년 그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기준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할인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것이다. 즉 성장주들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최근에는 그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의 그 주식시장의 통계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승기에는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시기와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결국에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1980년대 이후에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그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닷컴 시대만 제외하고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들어서 성장주들이 단기 급락했거든요. 이런 급락에 따른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한 것도 역시 기술주, 성장주들의 그 성장의 한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요 성장주의 올해 등락률을 살펴보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죠. BBIG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인데 연초 대비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블록딜 이슈로 셀트리온 역시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바이오 섹터의 악재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 바이오 업체를 둘러싼 악재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임상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증가했고 또 FDA에 대한 그 허가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부 그 바이오 기업들은 그 회사 가치보다 훨씬 큰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투자자를 실망시켰고요. 여기에 그 일부 그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상장 요건을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그 R&D 비용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이 또한 그 유상증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분 희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최근 그 낙폭이 과다 따라서 저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 투자 매력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고요. 또한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도 부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성장주 내에서도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요 성장주 가운데 저가 매력을 뽐낼 기대 업종 하나씩 선택해 볼까요? 게임과 엔터, 게임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게임주는 작년 NFT나 메타버스 테마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쉬고 있고요. 하지만 NFT나 메타버스 테마들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게임은 NFT, 메타버스 정부 정책에 따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엔터주요. 네. 그러니까 엔터주는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많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K-팝 아티스트들의 IP를 중심으로 한 NFT 신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산업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 팬데믹 관련해서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들어서 많은 엔터사들이 글로벌 투어를 지금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단기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국내 그 K-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두꺼운 팬덤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러한 그 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아티스트들의 MD를 수집하고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모으고 그다음에 다른 그 팬들과 SN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성화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NFT 신사업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죠. 김호영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또 어떤 쪽집게 투자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흔히 주식 투자는 종목 선택보다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확률 높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고요.
이 규칙성은 차트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차트 지식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도 차트는 자주 들여다보는데 뭐 많이 빠졌구나, 또 많이 올랐구나라는 느낌만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 제대로 배워봐야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일단 MTS를 통해서나 HTS를 통해서나 차트는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근데 어느 부분을 봐야 할지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차트를 본다는 건 차트에서 유의미한 투자 신호를 포착을 하는 건데요. 우선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은 캔들과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색상의 4개의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주가 흐름을 기반으로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흔히 많이 보는 선이 5일, 20일, 또 60일, 120일 선의 4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주가의 마감 가격, 종가죠. 이 가격들을 다 더해서 그 날짜로 평균을 낸 값을 선으로 이은 선입니다. 말이 좀 길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날 마감 가격의 종가들을 다 이은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동평균선으로 투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일 또 2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잖아요. 이 날짜 동안의 마감 가격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단기적 또 중장기적으로의 투자자들의 매물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이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한 매매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5일선이 이탈할 시엔 이 단기적으로 투자에 들어간 이 투자자들이 손실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손절 타이밍이 발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5일선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단기 하락을 활용해서 오히려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 5일선을 이탈할 때 단기 물량이 빠르게 손절 물량이 나갈 때 이 빠른 투매로 인해서 반발력이 생겨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5일선을 회복할 때를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20일선은 20거래일. 날짜로 환산하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간의 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의 이제 심리가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2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에 참여했다가 미처 손절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5일선에서의 매매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이 21선이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발력으로 올라가는 이런 심리들을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네.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차트에서 말하는 좋은 주식이란 과연 뭘까요? 좋은 주식이라 뭐 주가가 매일 쑥쑥 오르는 주식 아닐까요? 누구나 그런 종목은 갖고 싶으실 것이고 네.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요구사항이 매일 오르는 주식이 없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주식은 저도 갖고 싶고 흔히 차트가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냥 딱 봐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뭐 차트가 원래 지나간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에 흠슬라로 불리면서 놀라운 상승을 보여준 HMM의 작년 상반기의 차트입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주식은 급등주도 아니고요. 단기 급등했다가 급락을 맞은 종목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HMM처럼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주식이 바로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배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동평균선 있죠. 이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날짜가 긴 이동평균선이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선으로 쌓이게 되면서 가장 위에 캔들이 위치하게 되는 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존재하는 종목은 강력한 매물 지지력을 보이게 되고요.
꾸준한 매수세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가 모두 가능한 상태고요. 실제로 작년 초반에 HMM을 추천을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식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정배열 종목에 투자할 때 적용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나고 보면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겠지만 막상 매수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거든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 HMM의 차트를 보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네. 다른 종목으로 한번 실전 매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이 메타버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한창 정배열 초입 단계를 만들던 시기가 8월 초반인데요. 달리기 시작한 10월 초반까지 반복 매매를 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매수 포인트를 보면요. 이제 차트를 각자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작년 8월 4일 11,400원의 매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상승을 시작하면서 정배열 초기 단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던 덱스터인데요. 7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매수 포인트인데요. 정배열 종목에서는 정배열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양봉으로 올라가고 상승을 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고 조정을 받다가 그 조정에서 지지력을 확신하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5거래일간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이 정배열을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역시 지지력을 생각하고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21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하던 시점인데요. 바로 이때가 11,500원의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400원을 잡은 거였고요. 이후 한 달여간의 장기 조정 구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때도 정배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10월 1일 강한 상승을 하면서 이 이평선을 모두 우상향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을 회복할 때 추가 매수, 불타기라고 하죠. 이 불타기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었던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 정배열을 깨지 않는 이상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잡고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를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이 질문을 드리려고 HMM 대신 덱스터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HMM입니다. 과연 지금은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작년 상반기에 정배열이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는 종목은 없다라는 단서를 미리 달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정배열로 대대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반기에는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정배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이평선이 아래부터 형성이 되면서 캔들이 가장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정배열의 정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HMM은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은 매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우용 대표님과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 배워봤는데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또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 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안랩입니다. 최근 주가만 보면 이 안철수가 대통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안랩의 주가 상승세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락하는 등 주가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어요.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대표 테마주로 이번 주 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로의 임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약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4일에는 오전 20만 원까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급락을 전환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8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왔던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하면서 역시 인물 테마주에 맞게 좀 급등락을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준 안랩. 과연 매수 기회를 노려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뭐 안랩의 주가를 보시면 예전에 대선 인맥 관련주의 끝이 항상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미 2011년과 2017년 안랩의 주가를 결과를 보시면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에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 과연 인수위원장을 맡았을까라는 얘기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역시나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국무총리 후에 이제 대선 도전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국무총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게 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주식 백지 신탁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안랩이라는 회사의 가치도 V3라는 백신 이후에 뚜렷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조금 과매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안랩과 같은 정치 테마주는 물론이고 또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단순 인물주는 좀 자제하시고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관련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건설 등 기존 윤석열 당선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관련 섹터와 더불어서 로봇, AI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 안철수 인수위원장 효과에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런 정책 모멘텀은 이제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섹터별 탑픽 종목들을 좀 순환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JYP 엔터입니다. 이번 주 JYP 엔터가 장중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코스닥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네, 뭐 작년 4분기 호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의 오프라인 공연 재개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SNS, 음원, 음반 모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충분하게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소속 아티스트인 트와이스, 스트레이트키즈, 있지 등의 글로벌 팬덤이 오히려 고성장할 수 있는 주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주가가 좀 반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SNS로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트키즈, 있지 차례로 2배에서 3배, 4배로 성장을 했고 음반 판매량 역시나 1.7배, 그리고 7배, 4배 성장을 했고 유튜브 조회수로도 K-팝 내외에서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키즈가 3, 4위로 반복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에도 올해 초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빠르게 JYP와 엔터사들이 모두 공연 준비로 인해서 본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JYP 엔터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소속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 재개가 좀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팬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로 연결될 전망인데요.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1,000억 원까지 전망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4분기 매출액도 638억 원, 영업이익도 1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53% 그리고 55% 성장한 수치인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3월 지속적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큰 매물대 없는 구간 진입 양상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리오프닝 대표 소외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하이브를 꼽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BTS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엔터사 업종으로 합쳐서 보더라도 하이브의 매출을 따라갈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온오프라인 콘서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제 동시 스트리밍이 병행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익원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유례없는 사상 최대 실적들이 아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TS 같은 경우 이제 유독 글로벌 팬덤이 강한 K-팝 선두주자이기도 한데
특성상 NFT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뭐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NFT와 암호화폐 등을 이제 사업으로 붙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큐브 엔터를 갖고 왔습니다. 큐브 엔터는 이제 음반 기획 제작 및 이제 매니지먼트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B2B와 여자아이들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뮤직 메타버스 시장 선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애니모카 브랜즈와 합작한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첫 NFT 발행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던 엔터에서 최근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와 관련된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번 주 2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 재전환을 했고 2만 2천 원부터 2만 1천 원 사이에 눌러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그리고 1차 정고점은 2만 7천 원 정도까지 도달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철강주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장에서 철강주가 또 큰 주목을 받았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로 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반사이익 효과로 수익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부국철강, 하이스틸 등 중소형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철강주가 계속해서 뜨거운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동호 대표님은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네, 일단은 뭐 중소형 철강주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철강 가격의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려 보이고 실제 철강과 비철금속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두세 배 이상 모두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면 그 가격이 실제 기업들에게 인상을 전가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중소형 철강주들의 지금 반짝적인 상승은 길게 이어가지 못할 수 있지만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 대표 주자들의 가격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1, 2차적으로 협력업체들도 가격 상승 이전을 하는 시기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철강주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 허인남 대표님은 이 철강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네요.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유럽 최대 철강 공장 폭격 피해까지 전해지면서 좀 이쪽 철강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만 협상 가능성과 그리고 이미 반영된 주가에 반영된 수준까지 고려한다면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특히 이런 전쟁 관련주를 단순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동호 대표님은 업종 대표주를 또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강주 내 최선호주 뭐라고 보시나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힌트가 답이 됐는데요. 네. 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뭐 오히려 중소형 철강주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에도 가격 인상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아직 오르기 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가 철강업황에서 미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포부를 밝히면서 2차 전지 핵심 원료죠.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관건 인수부터 해서 탐사, 건설, 생산 공장까지도 이르는 과정을 모두 다 담당하게 되는 단계를 왔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합작회사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영역까지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예전 철강주에서 탈바꿈하는 모습들을 새롭게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화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제 조만간에 펼쳐질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대약제가 감소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요.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분기 실적과 함께 기업들이 그 발표될 올해 그 실적 전망치입니다. 올해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5스타 핵심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철강주들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핵심주가 뜨거운 상승세를 펼칠까요? 새 출발에 알린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바로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핵심주로 선정해 주신 이유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에서 회사 분할된 새롭게 탄생한 신생 기업입니다. 포스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폭발적인 실적에 따른 저평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021년 경기 회복과 철강 가격 인상에 따라서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 9조 2천억, 2020년 대비 280%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6조 원대를 감안한다면 현저한 저평가 위치입니다. 저평가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는 악재 해소에 따른 상승 기대감입니다.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주식에 상장이 된다면 지분 가치 희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9월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임시주주회의를 통해서 포스코를 정시에 상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악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악재 해소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수 포인트는 실적 장세 주도주 기대감입니다. 사실 3월 16일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실적 장세 시작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철강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철강주 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처럼 폭발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이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 실적 장세에서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인 3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상승을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5스타가 엄선한 다음 주 라이징 스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죠. 여러 호재를 등에 업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붕을 뚫고 과연 어디까지 날아올 수 있을지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한전산업입니다. 다음 주 핵심주로 한전산업을 들고 오신 이유도 좀 전해주시죠. 네,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전산업은 발전 설비의 운전 정비, 그리고 또 전기 계기의 검칠 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력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운전 및 정비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EU 텍소노미의 원전 편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라 하면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그리고 또 분리학을 뜻하는 텍소노미의 합성어입니다. 친환경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녹색 분류 체계라고도 불리는데 유럽연합이 2020년 6월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천연가스와 이제 원전이 제외되면서 좀 논쟁이 지속됐는데 올해 2월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면서 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가 신재생에너지를 가는 중간자의 역할에 중요성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전산업의 투자 포인트는 윤석열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제시를 했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100% 현실적인 불가능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탈원전 백지화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24일에는 산업부의 원전 정책 보고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정책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고려했을 때 원전 관련주에 계속된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전산업의 투자 포인트는 지붕 뚫고 신고가 랠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4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고점까지 시세를 주고 이제 하루 이틀 전고점 수준에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17,500원부터 18,000원 돌파 시 주봉상, 월봉상에서도 앞선 매물대가 전혀 없는 신고가 랠리로 가장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매매 전략은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 16,600원부터 16,000원, 목표가는 1차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오히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B2 규모는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줄줄이 이자 인상에 나서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투자에 있어 과도한 절망도 불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지나친 기대 역시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